안녕하십니까. 천엄수의 노동과 정치 93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4월 9일 목요일 오전 6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화가 나서 참 잠을 설쳐서 꼭 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어제 황교안이 김대호와 차명진을 제명시켰다고 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앞의 그 92번 방송을 한 날짜가 지난 3월 25일입니다. 지금 무려 보름 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방송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에서 그동안 노동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처리한다고 방송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노무법인의 어떤 구체적인 업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죠. 저희 방송 전에 앞에 했던 4번 방송에서 제가 공인 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첫째가 이제 노동 사건을 주로 다루고, 두 번째 기업체의 노무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기업체 인사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저희 사무실에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체의 노무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에 위반되지 않게 기업체의 어떤 노무관리 시스템을 정비를 미리 해서 그런 노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시스템도 정비하고 급여 관리, 4대보험 포함한 급여 관리를 이제 해드리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로 중소기업, 아주 소기업이죠. 소기업에 노무관리 시스템 정비하고 매달 일정한 자문료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좀 직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직원은 한 35명 정도 되고요. 노무사는 제 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거기에 이런 노동 사건이 지금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그런 노동 사건은 이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제기되는 것인데, 그 노동 사건은 거의 제가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노동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방송할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 노동 사건과 어떤 노동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른 아침부터 방송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0번 방송 그리고 91번 방송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우파 분열의 책임이 큰 자를 제가 세 사람 들었죠. 첫 번째 황교안, 두 번째 전광훈, 세 번째 조건진, 이렇게 세 사람을 들었습니다. 황교안과 조건진이 우파 분열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공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전광훈 목사가 우파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죠. 그래서 그 말씀도 좀 자세히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황교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이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 김진태하고 오세훈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어쨌든 당대표가 됐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황교안이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사실은 했었죠. 자유우파를 뭔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꼽히고,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하니까
뭔가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 황교안은 아니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더욱더 들었죠. 그래서 뭐 저는 앞의 방송에서 아예 단정적으로 "황교안은 우파의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이 우파 분열의 책임을 지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꼽은 것은 우파 통합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뭐 황교안은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유우파의 애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황교안이 유승민과 최초의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태극기 우파 시민 세력과의 힘을 통합을 가는 방향은 아예 배제를 하고 유승민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계열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중도로 지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들 선임하는 걸 보고 또 김종인을 또 선대위원장도 선임하는 걸 보고 '황교안은 막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대호, 차명진 두 사람을 뭐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서 제명까지 한 것을 보니까 참으로 이 '황교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황교안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이 떨어지고 황교안이 이제 우파의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려야 새로운 어떤 그래도 우파의 대통령 후보를 찾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당선된다면 황교안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다음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의 어떤 지도자를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뭐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데리고 온 거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종인은 누굽니까?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면서 이게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예? 경제민주화는 좌파적 가치거든요. 그거를 데리고 와 가지고 뭐 이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걸 보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당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재인 좌파를 보다는 좀 덜하겠죠. 저쪽이 문재인 좌파가 최악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차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뭐 미래통합당 찍을 수밖에 없겠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이 지금 찍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 뭐 그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어 뭡니까 그 비례대표는 저는 미래한국당 저는 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미래한국당은 뭐 지금 뭐 최소 뭐 지지율이 한 뭐 20-30%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안 찍어도 그리고 우리 자유진영에 우파 시민들이 안 찍어도 어 최소 3%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뭐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뭐 같은 거잖아요. 이미 거기는 우파 정당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뭐 중도를 내세웠지만 거기에 이미 그 좌파적 색채를 띠는 인물들도 많이 지금 공천에 되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해운대 하태경 같은 자입니다. 그자들 말고도 소위 중도 좌파적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을 더욱더 좌파 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파적 가치를 지닌 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라도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에는 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정당이라도 남은 국회의원 몇 명이라도 진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파적 가치를 내세운 당이 지금 현재 우리공화당과 기독자유통일당 뭐 두 당이 그 두 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공화당은 저 당은 이제 안 되는 정당입니다. 조은진을 내세워 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이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좀 희망이 없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제가 앞에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죠. 당원들 그분들의 그 어떤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투쟁력, 전 높이 산다고 봅니다. 우리공화당의 그분들의 어떤 그 열정과 애국심이 제가 주장하는 자유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초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문진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문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의 부재,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거의 제가 예상은 거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죠. 기독자유통일당. 그 당도 참으로 한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기독교라는 그 타이틀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가 사실상 오나라고 봐야죠. 제가 정광 목사를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 정광 목사가 주장하는 뭡니까? 그 기독 입국론, 예수한국 복음 통일,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좀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우리 우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처음에 김문수와 정광훈 목사가 힘을 합쳐서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색채를 좀 희석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광 목사는 좀 뒤로 빠지고 박근혜를 내세워야 이 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광 목사는 뭡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구출한다고 말은 하지만 박근혜를 폄하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 제가 자유통일당의 성공을 바라면서 자유통일당이 성공하려면 이번의 총선을 전광훈과 문재인의 싸움이 아니라 박근혜와 문재인의 싸움으로 구도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 세우자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거는 시대를 잘못 읽은 것이죠.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을 자유통일의 상징으로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유혁명 아이콘, 백모 박성인이 얘기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잘못한 정책이 많습니다. 뭐 저 보고 꼽으라 해도 뭐 하여튼 열 몇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시절 때 했던 북한의 자유통일의 어떤 정책, 그거는 참으로 올바른 방향이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 자유통일의 길로 가는 거, 그건 올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은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통일당이 내세우고 박근혜를 자유혁명 아이콘으로 내세우면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이번에 총선을 박근혜 대 문재인, 즉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몰고 갔어야 저는 이번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를 정광훈이가 완전히 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끌어내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자기 손에서 다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우파의 분열을 저는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거짓과 진실이라는 싸움의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파 분열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이 방송을 보는 기독교인들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신교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가톨릭과 그 신부의 그 성경을 독점하고 일반 신자들에게 무조건 그들의 그 교리를 따르라, 그것에 저항했던 것이 그 종교개혁,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의 본질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의 자세라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개개인이 성령을 자신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도록,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종교계의 본질이고 개신교의 본질이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 목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자신의 말을 따르라, 그거는 과거에 가톨릭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지금 개신교는, 제가 뭐 우리나라 개신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존의 권위, 기존의 질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일 때는 그런 권위에 도전하라,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근대를 만들어 가장 근본적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광 목사님이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번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저는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 한 편에 대해서 정관 목사가 옥중서신 17편에서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폄하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정관 목사 옥중서신 뭐 계속 내고 있죠. 제 귀에는 전혀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저로서도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런 자유우파 진영에서 황교안도 아니고 전광훈도 아니고 조은진은 더더욱도 아니고, 이번에 가장 그 가치가 떨어진 인물은 저는 김문수라고 봅니다. 김문수 지사가 정광훈 목사와 처음에 힘을 합쳐서 자유통일당을 만들 때만 해도 뭔가 다음에 대통령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과 참여를 하고 조은진도 끌어안고, 이렇게 모든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 모든 어떤 우파의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진영을 다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지도자로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그 꼴이 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관 목사의 품으로 고기 수이고 다시 들어간 꼴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기대도 이제 접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 진영의 가장 고민은 2년 뒤에 다가올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는 것이죠. 참 그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만, 이제 그런 대통령 후보감을 찾고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